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글로벌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멀리 미국 실리콘밸리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지금 어떻게 미국은 많이 덥습니까? 어제도 한국에 폭염이 날렸는데 미국도 그렇게 덥다고 뉴스에서만 보는데 실제로 어떠세요? 제가 지금 그 실리콘밸리에 이제 에어비앤비에 있는데요. 여기 이제 도시가 마운틴 뷰, 그 팔로알토의 그 접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한 중간쯤 되는데, 여기는 지금 낮이니까 지금 낮 2시 40분입니다. 그래서 기온이 올라갔어요. 27도인데, 아침하고 저녁에는 또 기온이 떨어져서 한 14도까지 떨어집니다. 산책하기 좋은. 그래서 서울 지금 엄청 무덥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뭐 여기 도착한 지 2, 3일밖에 안 됐지만, 여기는 그래도 뭐 지낼만 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밤사이에 시장이 그 전날에는 엄청나게 화나면서 오르고 또 바로 이렇게 하락하는 게 이게 미국 시장의 뭐 고질적인 특징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하여간 시장도 그렇고 개별 종목의 그 변동성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우리 투자가분들이 상당히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하여간 전반적으로 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3, 4일 동안 여기 뭐 고속도로도 가보고 그러니까 자동차 이제 통행량 같은 것도 보고 유통 매장도 가보고 그다음에 소비 심리를 이렇게 이제 그 체험적으로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경기가 뭐 지금 뜨거운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괜찮다. 하지만 그 물가가 장바구니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중산층 이하는 상당히 힘들어한다. 이제 그런 걸 느꼈고 음. 그 실적을 놓고 보면 좀 전에도 우리 박 팀장이 애플하고 아마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실적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애플 같은 데 보면 서비스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분기 기준으로 갱신을 했고,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14% 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부분 매출 이익률이 원래 그 제품 파는 것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30%를 돌파를 했고, 근데 최근에 이제 전문가들이 중국 상황을 좀 걱정을 하는데 좋게는 숫자가 발표 안 됐지만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선방을 했고 지금 컨퍼런스 콜 진행 중인데 약간 긍정적인 코멘트를 주는 것 같아요. 좀 나아지고 있다. 근데 역시 애플은 뭐니 뭐니 해도 현금 흐름 창출이 많고 그다음에 그것을 주주 환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290억 달러 영업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그거보다 더 많은 320억 달러를 주주 환원, 배당, 그 다음에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했고, 아마존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클라우드 쪽 AWS가 계속 회복되는지 좀 걱정을 했는데 19% 성장을 해서 전체 매출을 10% 성장을 이끌어주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91% 증가했고, 그 다음에 뭐 EPS 주당 순이익은 거의 2배 증가했고, 여기도 영업 그 현금 흐름 창출이 53% 늘어서 253억 달러, 한 35조 원 만들었고, 설비 투자가 요즘 화제 아니에요. 우리가 네. 네, 그 구글에서부터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메타 얘기도 제가 이따 하겠지만 음. 설비 투자를 176억 달러에서 아마존은 남들보다 조금 일찍 그 설비 투자 사이클을 시작을 해서 그 전반적으로 실적은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주가가 좀 너무 가파르게 최근 몇 달 동안 올라서 약간 조정을 받는 걸로 생각하면 된다. 실적은 큰 문제는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최근 시장에 대한 코멘트 간략하게 좀 들어봤고요. 이제 미국 현지 분위기도 좀 확인을 해보고 내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항상 이제 영어 관련한 퀴즈를 하나씩 내주시는데 오늘의 영어 퀴즈는 좀 간단합니다. 제가 그 질문하고 싶은 게 이제 엔비디아가 네.
보면 뭐 우리 그 서학개미분 제일 많이 투자한 회사 중에 하나고 요즘 뭐 대표 기업인데 어떤 이 그 기업명에 어떤 뜻이 숨어 있나? 제가 비행기에서 그 오면서 좀 그 읽다가 요것을 그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 아세요, 우리? 예. 제가 그래서 어저께 말씀해 주셔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요게 이제 MV가 그 갑자기 까먹었다. 뭐 뉴 죄송합니다. 생각이 안 나요. 뉴 뭔가 새로운 다음 단계 뭐 넥스트 뭐였던 것 같고 이 비디아가 MB의 그 어디 다른 나라 말이라서 요거를 이제 해석하면은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이제 다음 단계의 뭔가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넥스트 비전이군요. 그리고 새로운 뭔가 맞아요. 기술을 그 선보이겠다. 뭐 이런 뜻이라고 제가 공부했는데 맞습니까? 다음 페이지로 잠깐 네네. 넘겨주시겠어요? 그러니까 93년, 그러니까 이제 한 40년 전에 이제 엔비디아가 그 창업이 됐고 설립 2년 차에 첫 그 엔비디아 반도체 제품이 여기 보시면 나오는 거예요. NV1. 이게 이제 Next Vision의 약자이고 이제 상업적으로 이 첫 번째 제품은 실패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일본 그 콘솔 게임 업체 중에 이제 큰 그 대가인 그 세가와 이제 같이 일할 그런 기회가 돼서 이제 그걸 발판으로 엔비디아가 이제 성장을 했고 이 NV의 의미는 쉽게 영어로 얘기하면 envy가 원래 남들이 부러워하는, 질투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네네. envy가 그런 의미도 되는데, 엔비디아는 next vision의 envy와 인비디아가 라틴어로 부러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가 이제 결합된, 그러니까 미래의 비전을 갖고 남들이 부러워할 회사를 만들자. 그래서 황 CEO와 그 두 명의, 그러니까 총 세 명의 CEO가 이제 공동 창업을 했거든요. 애플도 원래 처음에 세 명이 창업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이런 의미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최근에 뭐, 근데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오늘 본장에서도 하락했고 애프터마켓에서도 일부 반도체 종목들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뭐가 문제일까에 대해서 자꾸 고민을 하게 만드는데 일단 지금 계신 곳이 그 빅테크 그리고 테크 기업들의 뭔가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 주변에 지금 웬만한 기업들 다 있네요, 여기. 여기 그 지도 다음 네. 페이지에 주시면 여기 샌프란시스코 만에서부터 밑에 그 로스가토스까지 한 100km가 넘어요. 이게 쭉 그 샌프란시스코 만을 그 기반으로 발달한 데가 이제 실리콘밸리, 베이 에어리어라고 이제 미국 사람들은 더 표현하는데 거기 중간쯤 제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마운틴 뷰라는, 여기서 이제 구글 본사가 한 몇 킬로 떨어져 있어요. 음. 여기 있고, 이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 이제 스탠퍼드 대학이 어떻게 보면 산학협력의 실리콘밸리의 메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팔로알토라는 데 스탠퍼드가 있고, 그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본부, AI 자율주행 그 연구 조직이 있고요. 거기로부터 오른쪽으로 가면 메타가 맨로 파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렇게 삼각형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내려가면 더 쿠퍼티노에 오늘 실적 발표한 애플이 있고 거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반도체 회사들이 있어요. 우리 그저께 실적 발표한 AMD, 엔비디아 이런 데들이 이제 산타클라라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북쪽에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들이 있고 동남쪽에 반도체 회사들이 특히 이제 그 부품 회사들 이런 데들이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다 모여 있죠. 그러면 이제 미국 현재 뭔가 물가를 정말 바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거기 물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중에서 유가 먼저 가지고 오셨잖아요. 지금 보니까 기름값은 괜찮은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이?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모기지를 한 달에 한 2,500불에서 한 3,000달러 보통 내고 원금 플러스 이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할부 금융 관련된 거를 지출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기름값이에요. 워낙 그 자동차를 많이 그 주행을 하니까. 네. 그래서 기름값이 오르면 이제 소비가 위축이 많이 되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도착해서 첫날 그 길거리에 있는 주유소에
기름값을 받는데, 그러니까 영어로 gas price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빨간 박스에 친 것처럼 지금 그 기름값이 일반 휘발유는 한 4.5달러에서 4.6달러. 캘리포니아가 좀 비쌉니다. 세금이 높아서. 근데 이 정도는 크게 부담이 되는 수준이 아니어서 소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많이 걱정하는데 그렇게 소비가 많이 급냉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음, 페이지 보면 캘리포니아 주마다 이제 기름값이 틀린데 네네. 캘리포니아의 그 2020년 이후로 한 5년 동안 우리 일반 휘발유 가격인데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많이 내려갔다가 2022년 우리 그 주가가 폭락할 그 당시에 기름값이 6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6달러가 되면 5달러가 넘어가면 소비자들이 되게 위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은 하향 그 이후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서 한 4.5달러에 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최근에 보면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의 그 대치가 이루어지고 중동의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좀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근데 뭐 어제 오늘 계속 유가는 계속 하락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음, 아주 그 지역적인 국지전에서 중동 전체 전면전으로는 가지 않는다고 시장은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known unknown, 그러니까 음. 아는 리스크지만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그런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장바구니 물가를 보면은 좀 심각하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 필수 소비재 기업, 임의 소비재도 아니고 필수 소비재도 좀 순환을 겪고 있다고요? 여기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어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 2019년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그 미국의 레스토랑 업체들과 그다음에 음식료를 판매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레스토랑 보면 여기 맥도날드, 음, 스타벅스, 그 다음에 그 치폴레 여기 멕시컨 그릴 하는데 이제 세 군데와 그 다음에 스낵을 만드는 몬델레스 이거 오레오 쿠키 같은 거 팔죠. 크라프트 네. 하이트, 제너럴 밀스 이런 데 보면 5년 전에 그 코로나 전 2019년 대비 모든 회사들이 다 사상 최고의 이익을 내고 있고 가장 큰 이유는 제품 가격을 급격하게 올려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 그 집사람 따라서 이제 그로서리를 따라가고 저도 열심히 이렇게 지켜봤는데 네네. 장바구니 물가는 한국 못지않게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특히 음. 소고기 값이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아, 그래서 미국인들이 원래 우리 미국 오면 스테이크 많이 먹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음. 닭고기 소비가 훨씬 저렴해서 이제 닭고기 네. 소비가 늘어나고 심지어 맥도날드에서 요즘 그 치킨 버거가 더 많이 팔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네. 소비자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음. 중산층 그 밑에는 그 좀 더 저렴한 제품, PB 제품, 그 음. 다음에 내가 그 쇼핑 그 장을 보러 갈 때 그 딱 우선순위를 구매해서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구매를 한다. 그래서 음. 타겟을 가기보다는 월마트 가서 좀 더 범용 제품을 사고 네. 그다음에 특화된 데 있죠. 이거 커스트코나 TJ 맥스 이런 데 가서 좀 더 내가 쇼핑을 해서 음. 이 비즈니스 모델이 특화가 되지 않으면 리테일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그것은 소비자들의 행동의 변화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다. 이제 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물론 뭐 돈이 많은 그 상위 계층은 뭐 여전히 잘 쓰고 잘 먹고 있겠지만 특히나 이제 하위층이라고 부리는 경제 쪽에서 이제 그 관련한 계층들이 부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분배가 잘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들은 뭔가 일을 하는 것도 그리고 돈을 버는 것조차도 힘들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기 그 소비자 지수를 발표하는 미시간 대학교에서 만든 그 자료인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러니까 음. 소득계층을 3등분으로 나눠서 그 상위 33%는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된 금액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뭐 빅테크나 이런 우리 서학개미들도 많이 들고 있는 이런 대형주를 중심으로 하면서 부가 많이 증가를 해서 지금 한 40만 달러를 유가증권 주식을 들고 있다. 그러니까 한 5억 넘는 금액을 투자하고 있고 음. 중간에 33%도 상당한 그 혜택을 보고 있지만 하위 33%는 주식시장에 대한 노출도
투자 자산, 금융 자산도 적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불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대로 투자를 못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음. 그 중산층 이하는 소득 증가도 느릴 뿐 아니라, 그리고 미국은 이들도 다 세금을 또 냅니다. 한국은 면세 혜택이 우리가 많지만, 그리고 이제 금융자산이 증가하는 혜택도 못 봐서 상당히 바닥 한 20, 30%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 이제 뭐 전체 소비를 놓고 보면 중산층 이상이 워낙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음. 그 매크로 지표에 꽤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걸로 네.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실적 시즌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밤사이에는 또 실적 내용이 양호해도 주가가 상승폭이 밀리기도 하고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이게 또 반영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내용들을 보면은 뭐 평균적으로는 좀 괜찮네요. 결국 그 실적이 가장 중요하고, 음. 주가가 이제 어제 조정받은 것도,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을 일부 반납하는 그런 기간 조정인데요. 우리가 지금 S&P 500 기업 중에서 한 3분의 2 이상의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 중에 78%가 포지티브 서프라이즈를 냈고, 그래서 실적을 실제 발표한 회사들은 이익 증가율이 1년 전보다 13% 증가를 했고, 음. 아직 발표를 안 한 백 몇십 개 기업은 한 8% 정도 증가가 예상이 돼서 요 두 개를 합쳐서 블렌딩을 하면 한 11% 이익 증가율을 보여서, 이익이 여기서 무너지면 주가가 많이 빠질 수 있는데, 그 밸류에이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익은 여전히 견조해서 주가 하락은 음. 조정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 음. 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사실 이제 실적 발표 내용이 결국에는 시장에 또 어떻게든 또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또 후에 다시 반영이 될 텐데 이러한 모습들이 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언제 반영이 될지가 또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이번 FOMC는 우리 또 미국 현지에서 보셨을 텐데 어떤 부분을 가장 또 주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결국 주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고 기업 이익의 그 전망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이 밸류에이션과 관련돼서 이제 금리인데, 이제 금리의 시장 금리를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정책 금리죠. 그래서 이제 연준이 실제 이 경기가 조금 둔화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여기 보면 이제 파우엘 의장이 그 주초에 얘기할 때, 그 어떻게 보면 빠르게 보면 9월에도 우리가 그 기준금리를 손을 댈 수 있다. 그리고 real discussion, 진짜 진정 아주 그 제대로 토론을 연준 위원회에서 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다만 이제 그 단서를 달았죠. 뭐 데이터가 그 연준이 보는 그 조건에 부합해서 앞으로 이제 9월까지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시장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두 달 동안 뭐 드라마틱한 큰 변화가 매크로 그 기조가 변화가 없으면 당연히 9월에는 금리를 인하하고, 그다음에 연준 미팅이 11월, 그러니까 실제 그 미국 대선이 11월 5일에 있죠. 그 다음 2, 3일 후에 이제 그 연준 미팅이 있고, 11월에 그다음에 12월, 음. 그렇게 있는데 한 두세 차례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해서 그 경기를 좀 부양을 내지 더 하락 국면이 좀 속도를 완만하게 하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고, 모건 스탠리는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코노미스트가 금년에 세 차례, 그러니까 9월, 11월, 12월 세 차례 인하하고 내년에도 4회 네 차례 인하를 해서 3%대의 그 기준금리, 지금 5.5%니까에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전망을 했고, 그 연준의 그 정치적인 독립성에 관한 그런 얘기가 최근에 좀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그 근거가 됐던 게 이제 트럼프가 그 대선 전에 절대로 금리를 내리지 말라고 파월한테 경고를 했고, 그렇게 한다면 내가 당선이 된다면 파월을 임기 전이라도 해임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그 연준이라는 것은 되게 정치적으로 독립이 그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고, 그 파월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 특정 정치적인 결과를 유도하는 그러한 금리 세팅을 안 하고, 우리는 순수하게 데이터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그 결정을 한다. 그래서 그 연준이 상당히 독립적으로 활동을 할 것을 다시 강조를 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트럼프가 협박을 해도 9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할 것이다. 이제 그것을 암시하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는 이제 경제에 대한 인식에 대한 양극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반으로 나눠져 있는데 미국도 뭐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네요. 민주당 쪽에서는 뭐 경기를 좀 괜찮게 보고 공화당 쪽에서는 좀 안 좋게 볼까요? 그게 또 궁금하네요. 그 이제 미국은 학생 때일 때부터도 중학교 이럴 때부터도 그 토론 그 클럽이 동아리가 있어서 뭐 공화당 클럽 그다음에 민주당 클럽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집안의 분위기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성향이 보수적이냐 개혁적이냐 진보적이냐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생 그걸 갖고 그 토론도 하고 그 자기 그 특정 정당을 이제 지지를 하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그 미시간 대학의 또 다른 그 데이터인데 여기 보면 파란 선이 민주당원들의 그 경제에 대한 전망 내지 현 상황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하얀 거가 공화당원들의 그 인식이에요. 그래서 음. 왼쪽 그림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계속 좋게 보다가 최근에 조금 이제 꺾이는 모습을 보이지만 민주당은 경기가 상당히 괜찮다고 보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원들은 최근 3, 4년 동안 경기가 되게 안 좋았다. 이제 그런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 대한 그 소비자 기대와 관련돼서도, 공화당은 여전히 안 좋게 보고, 최근에 조금 뭐 모습이 개선이 됐지만, 민주당은 상당히 좋고 보고 있다. 그래서 경제에 대한 인식도 지금 바이든은 본인이 재임 중에 되게 많은 경제 업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트럼프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이제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경제에 대한 인식도 공화당, 민주당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인식이 틀리다. 팩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틀리게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지금 보니까 실리콘밸리에 또 계시니까 실리콘밸리의 그런 정치적인 특성도 준비해 주셨는데 전통적으로 민주당 쪽 텃밭이다. 그러면 거기 뭐 기업들이나 CEO들도 좀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그 한 3, 4주 전에 그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많은 금액을 후원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지지를 공식적으로 천명을 했잖아요. 그게 되게 화제가 됐던 게 네네. 전통적으로 미국의 서부, 특히 실리콘밸리는 그, 그 민주당의 텃밭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되게 미국은 보면 동부랑 서부 연안을 따라서 특히 이제 서부에는 그 개혁적인 진보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레이드 호프만이라고 링크드인을 그 공동 창업했고 지금 그레이럭이라는 되게 유명한 VC의 그 파트너인 그러니까 뭐 실리콘밸리의 가장 대가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중심이 돼서 카멜라 해리스를 서포트하는 우리 벤처 캐피털 연합에 이제 공동 그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이 실리콘밸리는 대부분은 지금 대부분 그 카멜라 해리스 민주당을 되게 지지를 한다. 대선 앞두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그림은 현재 계시는 우리 이남우 교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테슬라 네, 이야기, 사이버 트럭 앞에서 또 멋지게 사진 한 장 찍으셨어요. 요거를 제가 뭐 어떻게 지금 현지에서 뭐 렌트하신 건 아니죠? 그 제가 타보지 못했고요. 음. 그 앞에서 이제 주차되어 있는 거 네. 여기저기 그걸 보고 사진을 찍었는데 네. 지금 보니까 저는 사실 실제로 이 차를 보면은 되게 엄청나게 클 것 같았는데 또 교수님이 딱 서 계시니까 생각보다 이게 크기가 많이 크진 않은가 봐요. 뭐 어마어마하게 아, 큽니다. 그리고 커요? 뭐 한국에서는 주차가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아. 그 엄청나게 그 볼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뭐 상당히 진짜 음. 디자인이 독특하고 그다음에 재질감 그다음에 밤에 이게 또 운행을 꽤 하는데 보면 밤에 보면 더 약간 그 무슨 저 우주선 같은 그런 느낌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음. 이 사이버 트럭이 주문이 여전히 많답니다. 네. 많대 아직은 이제 규모의 경제, 보통 자동차는 한 30만 대 연 만들어야지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는데, 그래서 그 손익은 아직 뭐 좋지는 않을 것 같고, 음. 대신 이제 브랜드를 확실히 차별화하는 효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테슬라는 역시 틀리다. 네. 근데 아까도 우리 박 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실리콘밸리 전반적으로 전기차 업체들이 그 중국 그 자동차에 대한 경계감. 그러니까 이제 5년, 10년 전만 해도 역시 자동차의 우리 진정한 경쟁자는 일본 토요다다. 음, 아니면 이제 프리미엄으로 가면 이제 독일 업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전기차 업체들, 그다음에 특히 자율주행으로 나가면서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엄청난 경쟁력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만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를 좀 그렇게 우습게 보지, 음, 미국에서는 진짜 가장 앞서 있는 그런 기술력, 특히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는 뭐 다른 회사들, 다른 나라가 따라오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음, 실제 우버가 BYD가 그 만든 전기차를 그 10만 대를 미국 외 지역에서 이제 자기네 그 플릿으로 그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운행을 하겠다. 그래서 뭐 유럽과 남미 이런 지역에서 근데 실제 BYD의 그 10만 대의 이런 경기차를 이렇게 그 계약을 한다는 건 상당히 그 의미가 되게 있는 거거든요. 네. 미국은 안 돼 있습니다. 여러 음. 가지 정치적인 그런 이슈도 있고 그래서 하지만 이런 걸 보면 진짜 전기차들의 중국 업체들의 약진이 대단하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메타의 실적 발표 내용과 함께 어제 본장에서 엄청 올랐다가 물론 상승폭이 많이 둔화는 됐습니다. 이번 빅테크 실적 발표 중에서 메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메타가 뭐 되게 좋을 걸. 네, 지금 이제 통신 환경이 좀 고르지 못한 관계로 우리 교수님이 멈춰 계신데, 메타 관련해서는 사실 광고 매출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근데 그 가장 요인이,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그 중국의 엄청난 저가 관련한 온라인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테무, 뭐 이런 브랜드들에 있어서 광고를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런 광고가 다 어디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할 때 그런 관련한 광고 정말 많이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영향을 메타의 실적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교수님. 네, 교수님이 사라지셨습니다. 자, 저희 지금 실리콘밸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통신 환경이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발견해 볼 수 있죠. 미국의 인프라 투자, 정말 저 좋은 실리콘밸리도 인터넷이 이렇게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정말 우리나라의 5G, 6G 기술로 얼른 가서 인프라를 더 빨리 많이 확충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좀 더위도 문제지 않을까. 더우면은 이게 뭔가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전기랑 또 통신이랑은 상관없죠. 예. 지금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저 혼자서 시장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달 실적 발표 내용은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발표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 일단은 구글 그리고 테슬라 실적 발표 처음에 했을 때 우리는 실망했었죠. 구글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서 실망을 했다가 그래도 앞으로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조금 기다렸는데 5개 이제 남았던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애플 실적 발표 있었고요. 또 오늘 아마존 실적 발표, 또 어제 메타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내용들을 보면은 다들 애매한 그런 구간 속에 놓여 있는데 그래도 메타는 실적이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어제 4.8%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약보합권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 비교해서도 시간의 거래에서는 견조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종목 가운데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 물론 이제 엔비디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어제 퀄컴 그리고 암홀딩스 실적 발표 그리고 오늘 밤사이에는 또 인텔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다시 연결됐다고 하니까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여기 네. 뭐 미국이 전력 공급이 안정적이지 않는 것 네, 네, 같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네, 진짜 마지막 말씀해 컴퓨터가 주시죠. 다운이 됐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근데 뭐 저 네. 대신 잘 마무리해 주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M7 종목 가운데서 메타가 제일 나중에 성적표를 뜯어보면은 뭐 알겠지만 교수님도 뭐 A 플러스 뭐 이런 거 주시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메타 혼자 A+를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타가 대단한 게 2022년 제일 어려울 때 대비 1인당 생산성, 그러니까 1인당 매출액으로 보면 51% 증가했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매출액은 엄청 증가했고 종업원들 그 직원 수는 한 20% 이상 줄였는데 최근에도 여전히 고용을 안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지금 실리콘밸리들의 그 특징이 되게 아주 타이트하게 경영을 하고 있다. 매출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도. 그다음에 현금 흐름이 엄청 좋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본업,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빼면 50%의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했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또, 이게 통신인지 전력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시장에 뭔가 여기에 또 시그널이 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좀 예, 듭니다. 미국의 인프라가 이렇습니다. 자, 미국 인프라 사정까지 또 전달해 주신 우리 연세대학 국제학대학의 이남훈 교수님은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